동물을 만나 찻집으로 들어갔다. 다스럽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실내이다. 안락 의자에가 턱걸터 앉으니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고운 화병에 꽂혀서 테이블 위에 놓여진 빨간 카네이션과 또 이름 모를 노란 꽃송이들이 있었다. 아베 마리아의 노랫소리가 레코드 속에서 흘러나오고 그러는 사이에 그는 잠깐 정신없이 자기의 가난한 집과 병상에 누운 아내와 보채는 아이들을 생각한다. 병이라는 것이 대개 그러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폐를 앓는 것은 더욱 감상적인 모양이다. 병자 자신도 늘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지만은 간호하는 사람도 퍽 센티멘탈하다. 그 역시 어느 사이에 그렇게 성격이 변화하였는지 항상 애달파하는 마음이다.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그냥 어리둥절해 있다. 이렇게 정결하고 평화스럽고 마음이 꼭 만족한 실내에다 병자를 좀 눕혀봤으면 생각이다. 아니, 병자뿐 아니라 사람이란 모두 저 고운 화초들 모양으로 다스럽고 한가한 온실 속에서 자라야만 하는 것이다. 반짝반짝하는 유리창으로 햇살이 한박 퍼져 들어오고 방안이 푸근한 온실, 그 속에다 밤낮 가난과 추위에 쪼들려 초라한 아내와 어린 아들의 모양을 그려놓음에 금방 화초들인 양 생기가 도는 것이다. 꽃송이처럼 곱고 행복되소서 하고 이렇게 비는 정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빨간 놈과 하얀 놈이 섞인 카네이션을 한 묶음 샀다. 바로 어젯밤에 책 몇 권을 가지고 나가서 마련한 돈이다. 아직도 잔돈푼이 남았으므로 아내가 좋아하는 다이우크 모찌와 아이들 줄 과자를 샀다. 자네 너무 효도하네. 동행하는 친구가 빈정거렸다. 그러나 그는 흥 콧소리를 내었을 뿐 변명은 하지 않았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요새 사람들은 덮어놓고 비웃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을 고백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비단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에게 대한 정열, 그것은 한 종교가의 신앙이나 한 예술가의 신조와 똑같은 정도의 인생관이요, 생활 태도라고 언명한다면 동무들은 빈정거리는 외에 정말 놀래 넘어질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한다.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바른 손에 쥔 꽃송이를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오직 꽃송이 하나가 아름다운 것처럼 텅 빈 오늘날의 생활, 그 가운데서 아내에게 대한 사랑과 정열, 그것이 자기의 종교요 예술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아내의 병을 처음에는 늑막염으로 알았다. 정신이 아찔하고 그러고 하는 수 없었다. 종일 궁리를 했지만 매한 가지였다. 백방으로 주선을 한 결과 아는 사람이 외상을 대는 한약국에서 외상약을 썼다. 퇴사한 후 문박 20리나 되는 곳으로 나가서 장길파라는 생약을 구하여 왔다. 그러나 병이 조금도 차도가 없어서 양의를 비웠더니 비로소 폐결핵 2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양약을 대느라고 또 한참 고생이었다. 어느 친구의 팔촌 된다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또 그 사람의 모가 된다는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고 해서 몇 사람 연줄로 찾아보아 그이의 보증으로 외상약을 쓰기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모든 귀찮은 일을 입술을 악물며 참고 했다. 그 꽃 얼마예요? 줄거리를 잘라서 화병 대신 옛날 기름 항아리가 그럴듯한 놈이 있어 거기다 꽂아가지고 경대 위에다 놓으니까 아내가 물었다. 응. 그는 잠깐 대답할 말을 생각하다가 퍽 싸 하고 말았다.
한 송이에 25전씩 꽃 한 묶음에 1원씩을 주고 사온 것을 알면 아내는 펄쩍 뛸 것이다. 머리를 짚어보니 저녁 때라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이육구 모찌를 한 개도 채 못 먹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 놀랐다. 첫째, 식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씩이나 주의를 시키고 만약 결핵균이 위장으로 내려오면 탈이라고 한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 별안간 근심이 뭉게뭉게 펼쳐진다. 아내는 꽃을 가리키며 남편의 어두운 낯빛에서 다른 표정을 보려는 듯이 침묵을 깨뜨렸다. 카네이션. 아이, 어쩌면 그렇게 곱게 피었을까? 온실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는 또다시 일광으로 번쩍거리는 온실과 화려한 찻집 실내를 마음에 그렸다. 병자가 누운 방은 습기가 있어 방바닥이 축축하고 뚫어진 문창을 누덕누덕 바르고 또 발라서 더럽고 우풍이 새어 벽에서 찬바람이 새어들고 하였다. 이튿날 회사에서 나와 보니까 꽃잎은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시들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한층 더 우울하게 하였다. 가난한 자기로서 결단코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만한 돈을 내어 꽃을 사온 것은 그냥 경박한 기분만으로서도 아니고 한때 허영심으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어두운 환경을 밝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부디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행복스러우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써였다. 그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지쳐서 나중에는 미신까지 의뢰하려는 심리와도 흡사하다. 꽃처럼 환하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 우중충한 방 속에서 무슨 기적 아닌 기적이라도 하는 어떻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렇게 쉽사리 무참한 꼴을 베어줄 줄이야. 사람들은 어찌하여 꽃을 살 때 아름다움에만 취하지 시들고 마르는 것을 상상하지 않을까? 그는 감상에 젖었다. 생생할 때는 사람이 꽃잎을 들여다보면 꽃송이도 사람을 쳐다보며 웃는 양 하더니 그것이 지금에는 빛깔이 푸르죽죽하고 눈을 꽉 감은 양이다. 아내도 아랫목에 누운 채 두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이 바르르 떨며 숨소리가 가쁘다. 시들은 꽃송이와 연결하여 금세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단박에 고운 꽃잎을 푸르죽죽하게 말린 이 가난하고 쓸쓸한 방안이 정말 무서웠다. 오늘은 좀 어떠오? 아무 대답이 없으므로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다. 늘 그렇지요. 뭘 먹었소? 죽. 얼마나? 그냥 힘없이 눈을 위로 번쩍 흘겨뜨더니 대답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에 팔린 모양이다. 조금 있다가 아이들은 어디 갔소? 나갔죠. 한참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니까 을이야 일이야 바로 골목 위 터전에서 아이들의 쫑알거리는 소리가 났다. 일이야 오랴. 부부는 조용히 한참 동안이나 그것을 듣고 있었다. 이놈의 고양이. 장모님이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다가 고양이 쫓는 소리에 번쩍 정신이 돌았다. 조금만 눈이 오든지 비가 와도 아궁지에 물이 고이는 들여다보기도 싫은 부엌. 그 아무것도 없는 부엌에 고양이는 무엇을 먹겠다고 날마다 찾아오는 건고? 뭐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 없어? 이윽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아이, 당초에 당기는 게 없어요. 병자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밤 세로 1시쯤에서 그는 설렁탕을 사러 갔다. 이때가 설렁탕이 제일 진한 때라고 해서
밤마다 때를 맞추어 그릇을 들고는 깜깜한 골목에서 전등이 환한 아랫거리까지 갔다 오는 것이다. 남과 같이 많은 돈으로 병자에게 특별히 좋은 것을 해주는 게 없으니 설렁탕으로라도 몸을 보하게 하려는 것이 조금도 틀린 수작은 아니다. 그러나 늘 애처가라고 놀리는 친구들이 이것을 알면 반드시 또 글쎄 자네 아내에게 효도 너무하네 너무해. 응? 이건 진짜 효잘세 효자야 하고 웃을 것이 아닌가. 그는 깊은 밤 거리에서 설렁탕 냄비를 든 채 우두커니 생각에 취하는 때가 있었다. 집으로 와보니 장모님이 안 계셨다. 어디 가셨어? 여기. 아내의 대답도 채 안 듣고 그는 불 피운 화로 위에다 냄비를 올려놓았다. 다시 폭 끓여서 거의 죽같이 되어야 병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건넌방에 가서 잠깐 서성대다가 다시 안방으로 가서 잠자는 아이들의 벽에도 고쳐 베어주고 이불도 잘 덮어주고 했다. 푹 자지. 아내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낮에보다도 눈이 말똥말똥하다. 얼굴에 잠 기운 하나 없이 찬바람이 돈다. 왜 그래? 뭘? 기운이 아주 없는 모양인데. 아까 아침에 아내가 벤또 반찬이 만만치 않은 모양인데 점심을 어떻게 잡수느냐고 걱정을 하다가 벼랑간 말끝을 맺지 못하고 허덕허덕하므로 숨이 가쁜 게로 구려 물었더니 내쉴 때보다 들여 마시는 게 더 어려워요. 대답하던 것이 생각났다. 지금도 아내는 호흡하는 것조차 귀찮은 꼴이다. 저 무슨 말을 할 듯하다가 아내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뒤를 기다리며 물끄러미 보고 있으려니까 아내 감은 눈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나와 그놈이 스르르 뺨 아래로 떨어졌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가끔 보는 일이라 별로 놀랄 것은 없으나 병자는 그저 비관만 하는 게 대견치가 않았다. 꺼림하고 싫었다. 글쎄 그러지 말래도. 그는 늘 한마디 하고 쩍쩍 입맛을 다실 뿐이었던 것이다. 저... 아내는 번쩍 눈을 뜨고 말 눈치를 보인다. 손바닥으로 뺨에 눈물 흔적을 닦더니 당신 상처할 팔자래요. 뭐? 올해 안으로 상처수가 들었대요. 내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자기 역시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퍽도 약해진 모양이다. 밖에서 사람이 찾아와 불러도 의뢰이 먼저 놀랜다. 빚쟁이한테 쪼들려 지낸 버릇이리라. 누가 그럽니까? 저 어머니가 아까 물어보시고 오셨어요. 또 울상이다. 아이들이 배탈이 나거나 감기가 들어도 장모님과 아내는 수근수근하고 전래니 장님이니 무당이니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다. 아내가 폐병으로 누운 뒤에도 벌써 골백 번은 갔다 왔으리라. 거기서 남편이 금년 안으로 상처할 테란 말이 나온 모양이다. 아마 지금 장모님이 아니 계시고 아내 말대로 욕이 가셨다면 깊은 밤을 택하여 무슨 정성을 들이느니 하는 때문이겠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래도 사람은 제 타고난 팔자소관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 막 아내 눈이 또 글썽글썽해지므로 슬쩍 어조를 뭉쳐서 팔자가 다 뭐야. 그런 건 없는 거야. 왜 없어요? 또 바보 소리가 나오는 것을 참고 그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혼하기 전부터 상처를 날 신수라고 들은 말이 있다. 혼인한 후에도 그런 말을 들었다. 아내가 아주 건강했을 때도 손금을 보이거나 관상을 보이면
의뢰이 단명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물론 그따위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더구나 3년 전에 아내가 장질 부사에 걸렸을 때 할 수 없이 수나병원 무료실에다가 집어넣고는 거의 한 달 동안을 자기 손수 환자의 대변까지 치우며 간호하여 살려놓은 뒤부터는 이러한 말이란 전혀 귀 밖으로만 들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폐결핵은 이상하게도 무슨 숙명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겁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아내 체격을 보아도 소위 폐결핵형에 속하는 것이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가슴이 좁고 얄팍하며 몸이 길다랗다 뿐만 아니라 사람 된 품도 야무지지가 못하다. 무슨 일을 해도 재바르지가 못하고 게다가 어리둥절해서 실수가 잦다. 겁이 많고 놀래길 잘한다. 하다못해 밥 먹는 모양을 보아도 저러니까 밤낮 속이 거북하다고 야단이지 하며 한탄을 할 만치 탐탁하지가 않다. 이런 것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요새 와서는 그도 글쎄 암만 해도 사람이 오래 살게는 못 됐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다. 아내가 그렇게 약하디 약하게 순하디 순하게 물렁팥죽으로 생겼기 때문에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수 틀릴 때 소리 한번 빽질러도 쥐군형을 찾는 아내였던 까닭에 입대껏 싸움을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위인이 폐병으로 얼굴이 해쓱하고 빼빼 마르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허덕거리며 누워있으니 이건 그저 불쌍하기만 하다. 아내가 장질부사를 앓을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남편도 그만치 신고를 쌓고 놀래서 그런지 슬쩍만 해도 별별 공상이 다 든다. 지금만 해도 허연 관이 눈에 아른거리고 영구 자동차가 머리에 떠오르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울고 부르짖는 모양이며 흑흑 흐느끼는 장모님의 꼴이 연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화장장의 높다란 세멘트 굴뚝, 산비탈에 서서 바라다 보니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른다. 조금 전에 아내를 넣은 관이 커다란 아궁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하는 것이다. 암만 해도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무엇을 멍하니 생각하고 앉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다. 죽을 것 같다고 한 말이 자기로서도 좀 쑥스럽고 미안해서인지 곧 뒤를 받쳐 뭘 그렇게 정신없이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는 웃는 척하다가 말았다. 얄궂은 공상에서 눈을 번쩍 뜬 남편은 내일은 양복을 전당 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우선 또 돈을 좀 돌려야겠다.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 비가 조금 왔다가 개었다. 그날 아내는 열이 좀 더 심했고 더욱 괴로웠다. 그러나 날은 현저히 풀렸다. 얼어붙었던 수채구멍이 녹고 물창에 비치는 햇살도 유난히 부드러웠다. 봄 하는 생각이 났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고 싶으며 산에도 올라가고 자꾸 산보가 하기 좋아질 때 그는 벌써 몇 번이고 봄을 느낀다. 그러나 안방 침침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아내는 그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저녁 때 본정거리를 걸을 적에도 그는 무엇보다 온화한 기분을 맛보았다. 속샤스를 벗어버리고 싶을 만치 몸이 뿌듯해지는 것이다. 다이아나 다빙이라는 소녀 배우의 주연 영화인 아베 마리아가 얼마 전에 봉절된 관계로 벌써 며칠 전부터 아베 마리아의 노랫소리가 어디서든지 흘러나온다. 그는 또 버릇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한 찻집이며 김이 서린 온실을 생각하였다.
그 속에 피어 있는 빨갛고 노랗고 하얀 이름 모를 여러 가지의 꽃들. 아내를 화초에다 비교한다면 남편인 자기는 그것을 잘 보호하는 온실이다. 병든 아내의 온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다. 어느 차방에 들어가서 새카만 커피 한 잔을 진하게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꽃봉오리가 곱고 이쁜 튤립 한 송이를 사왔다. 제법 값이 많은 골동품처럼 보이는 옛 기름 항아리에서 그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시든 꽃송이를 빼버리고 새로운 생생한 것을 꽂았다. 꽃은 뭐하러 자꾸 사오세요? 아내가 말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것에까지 돈을 들이는 것을 미안해하는 눈치다. 그러나 따져보면 물론 아내를 위해서 사온 꽃이나 이번만은 보다 자기를 위하여 사온 것 같았다. 이건 꽃 이름이 뭐예요? 튤립. 시들고 말라버린 카네이션에서 느끼는 불길, 우울, 위협, 불안.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자기 마음을 좀 밝게 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다. 날이 퍽푸근한 모양이에요. 아하, 병상의 눈 안에도 봄이 가깝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모양이다. 아주 이제 봄인데. 그래도 전등불이 환하고 저녁밥을 먹은 아이들이 속이 부르니까 시시덕거리고 빨간 튤립이 웃고 하니까 아니 그보다도 봄 기운으로 해서 이 방도 오늘만은 제법 화기가 도는 것 같다. 비단 한 칸 방뿐만 아니리라. 봄이 오면 온 세상 온 천지가 모두 다 온실이다. 따뜻한 온실이다. 방구석을 돌아보며 그는 잠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